자, 그러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키노트 발표는 벤코 강대구 대표 이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대표님은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전야 만찬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분야와 관련돼서 연설을 직접 맡아주셨던 분입니다. 대통령님 앞에서 했던 발표를 저희가 듣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벤코 강대구 대표이사님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보라비트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벤코의 의장을 맡고 있는 강대구라고 합니다.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도 소개를 하셨다시피 제가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 전야자 때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혀 안 떨었었는데 오늘 이 현장에 와서 1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BNK 빈대인 회장님 앞이라서 굉장히 떨었는데 지금 다 가셨죠? 그래서 지금 전혀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지금 꽤 많이 지나서 제가 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조금 짧게 축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중구난방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블록체인 특구에 바란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디지털 금융 시대 정신에 대하여라고 제가 소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보라비트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2017년도에 주식회사 벤코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 DTS라고 하는 크립토 익스체인지들 8개를 메타 트레이딩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는 이제 보라비트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오픈을 했고요. 저희가 업비트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제가 마이크를 좀 빼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 법인 벌칙 계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금융위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화 계좌,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계좌를 취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법인의 계좌를 오픈을 해서 집금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금융위 가이드 지침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IC 카드형 하드웨어 월렛을 개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이제 협력 업체랑 같이 개발하긴 했지만 IC 카드형 하드웨어 월렛은 이제 굉장히 신선한 제품이었고요. 그 19년도에는 이제 ATM기를 포함해서 단말기, 그러니까 카드 지불할 수 있는 단말기와 키오스크를 개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영상을 올려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2020년도에는 과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블록체인 산업발전 공로로 과기부 표창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바스프 승인이라고 하죠. 가상자산 취급 사업소 이제 그 신고 수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스프 승인 전에 K코인이라고 합니다. 김치코인 상장이 3건 이하, 현재까지 7년 동안 3건 이하입니다. 당시에 2020년 9월 달에 보면 모 거래소들은 이 김치코인들을 200개씩 상장 폐지하거나 150개, 120개, 60개, 90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투자 피해랑 같이 연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해당 어떤 준법이나 그리고 깨끗하게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바스프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금융위에서 이제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트래블러 시스템을 구축해라라는 이제 그 가이드를 내렸고요. 저희들이 2021년 9월달에 크립토가드라고 하는 이제 그 트래블러 시스템을 직접 개발했고, 그다음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 쪽 람다 256이 개발한 베리파이 바스프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리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트래블러 시스템은 3개입니다. 3개 중에 하나고 저희가 최초로 개발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제 장표나 설명할 내용들이 지금 이제 앞 세션에서 워낙에 뜨겁게 토론들이 일어나서 좀 심심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짧게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제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뀔 때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 공화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조 때는 이제 정여립 선생이
공화주의를 대동계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기축옥사로 수천 명이 죽게 됐는데 기득권이죠. 왕정 기득권들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어디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뭐 정부의 규제를 받고 또 어떤 기관의 규제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초기의 극심한 혼란들은 예전에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처음 개발됐을 때 카톨릭계에서 교황청에 이 인쇄술을 뭐 못하게 해달라, 중지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그때 당시 이제 성경이 이제 인쇄돼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 책이라는 성경이라는 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 그대로 활자로 인쇄돼서 나오게 되면 평민들도 성경을 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카톨릭계의 기득권을 놓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아시다시피 당대 석학들이 얘기했던 게 인터넷은 왜 TV나 라디오라는 굉장히 좋은 미디어가 있는데 왜 인터넷이 필요하냐? 뭐 포르노그래피의 무슨 이제 유통 채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갈 때 인터넷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랐죠.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걸러내고 순기능들은 이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이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그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보면 이게 이제 선물 시장에 최초로 태동했던 데가 이제 그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도쿠가와마쿠의 1730년대에 그 도지마산 시장에서 쌀 거래를 전표 거래를 하면서 선물 시장이 처음 나왔고요. 이게 최초의 선물 거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대한제국 시절에 1896년에 이제 인천에 미두 취인소라 그래서 쌀과 곡물을 이 선물 거래하는 시스템이 들어왔고 이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초기에는 굉장히 극심한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뭐 투자 실패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누굴 죽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코인 시장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됐던 금융시장이 현재 지금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으면 없어졌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파생상품 시장 중에서는 이제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초기에 부작용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션 1에서도 나왔다시피 루나하고 테라 그리고 FTX 아시다시피 루나하고 테라는 과욕이 부른 사기입니다. 과욕은 누가 부렸냐면 도건이라는 사람도 부렸지만 여기에 투자한 사람도 부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디파이로 뭐 수익을 20% 가까이를 수익을 내주는 어떤 이런 건 상식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잘못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TX 같은 경우는 회계 부정에 가까운 사건이고요. 뭐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돈딱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은 시장이 점점 자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진에 보시면 버스 토큰이 있습니다. 버스 토큰을 사용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회수권이 있습니다. 왜 동전으로 버스를 탈 때 지불하면 되는데 왜 회수권을 살까요? 지금은 이제 뭐 교통카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겠지만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적합한 지불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스 토큰 회수권 그리고 싸이월드 도토리 게임머니 혹은 문화상품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세션 1에서도 계속 기존의 거래소들의 문제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장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제 독점적이죠. 상장할 수 있는 권한 예탁원의 역할까지 거래소가 단독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초가 되는 게 뭐였냐면 2018년 1월에 당시 이제 법무장관이시던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께서 좀 그 크립토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독점이 시작됐습니다. 4대 거래소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뭐 5대 거래소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독점이 시작됐고요. 지금 우측에 지금 이제 뭐 이게 사실인지는 저는 사실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모 거래소는 상장하는 상장피가 30억입니다. 또 모 거래소는 상장하는 상장피가 20억이고요. 그 다른 거는 10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재단에서 30억을 상장피로 주고 나서 상장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본전을 뽑아야죠. 시세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독과점에 인한 병폐가 지금 계속 설명해 오던 거래소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8년도나 혹은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을 공정하게 모두 평등하게 그 경쟁을 하게 만들었다면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 저는 이제 사실 당국이 강한 반대 스탠스를 보이고 나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 청부살인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근 5년간 이제 크립토 관련된 범죄 피해액들 이런 것들은 넘기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크립토가 안 좋은데 왜 모 국가는 진흥을 하고 모 지자체는 진흥을 할까요? 지금 이제 홍콩 재무장관은 지금 웹3를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그 진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홍콩으로 계속 기업들 유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많습니다. 지금 이제 모 기업들은 이제 홍콩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홍콩이 리오프닝, 중국까지 이제 메인랜드까지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이 그렇게 나쁘고 안 좋은 건데 계속 진흥을 합니다. 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뉴스가 났죠. 두바이하고 인천시하고 MOU를 맺어서 인천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 협력을 하겠다. 기술 혁신센터를 유치하고 운영하겠다. 지금 이제 부산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 그 우리 김상민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부산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 나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삼성이랑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ETF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미국하고 홍콩에서만 상장을 했습니다. 왜 국내는 받아주질 않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저희 어떤 디지털 경제가 한국에서 쭉쭉 뻗어 나가는데 불편함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부산 같은 경우, 부산은 이제 동부가 물류 허브를 꿈꿔왔고, 그리고 금융 허브를 꿈꿔왔습니다. 물류 허브는 전체 그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부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허브는 과연 진행이 될까요? 이제 금융 허브라는 거를 4단계로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그냥 글로벌 금융 허브입니다. 뭐 뉴욕이나 런던처럼 어떤 그 로컬의 그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하고 그리고 통합 정도가 강해서 이제 모든 금융 시스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걸 이제 글로벌 금융 허브라고 합니다. 이게 시장 개방이 너무 리얼하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역의 금융 허브가 있죠. 오프쇼어 파이낸셜 허브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지금 역의 금융 허브 모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세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특화 금융 허브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나 보스턴, 그리고 시카고 이제 뭐 외환이나 자산운용, 선물 이런 것들을 특화해서 운영하는 니치 파이낸셜 허브고요. 그다음에 역의 기장센터라는 건 이제 조세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케이만이나 바하마 이런 쪽이고요. 자, 부산시가 타겟팅하고 있는 금융 허브가 이 중에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 부산이 글로벌 허브로 가려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달러 패권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가 사우디에서 이제 그 기름을 살 때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죠. 이제 페트로 위안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블록화가 돼서 달러 패권이랑 혹은 그 이외의 블록 패권이랑 이제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굉장히 뭐 다툼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계통으로는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이란이 지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뭐 쟁쟁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우리가 굳이 달러에 따라가야 되냐 이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도도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 경제는 중국 쪽에 발을 내미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현안, 글로벌 경제 어떤 이제 이런 환경 내에서 부산시가 취해야 될 방향은 저는 이제 금융 허브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허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2009년도에 비트코인 최초로 나왔고 지금까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고요. 지금 디지털 금융은 비트코인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나 규제의 영역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국가가 이걸 규제하고 싶었으면 벌써 규제를 했을 것이고 없애버렸을 겁니다. 중국에서 한번 금지를 했었죠.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 3년임하기 전에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물론 개개인들은 암암리에 거래를 했지만 하지만 다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픈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 다각도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달러 패권과의 경쟁입니다. 그럼 디지털 금융 쪽을 중국이 잡는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참전한 디지털 금융을 미국이 포기할 리는 없습니다. 7월에 페드나우라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페드나우가 일종의 CBD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화된 국가니까 진흥하자는 쪽과 그리고 규제하자는 쪽이 항시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특히 부산 이제 블록체인 특구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계승해서 운용을 하면 우리 쪽 유리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지금 바이낸스는 미국 SEC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겁니다. 미국이랑은 결과적으로 뜯어지게 될 거고요. 바이낸스가 이제 전 세계 1등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1세대 거래소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1세대 거래소들은 지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런 1세대 거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세대 거래소들은 원죄가 많습니다. 그동안 김치코인을 수백 개씩 상장을 하면서 상장 피를 받아서 최근에 이제 코인원의 상장팀장은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빗썸의 전임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사님이 아마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업비트의 뭐 송채영 의장님 같은 경우도 기소 위기에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상장 피를 받았답니다.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때도 받았거든요.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1세대 거래소들은 이제 퇴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했고 그리고 법을 많이 어겼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법을 어기고 상장피를 받고 시세 조정을 하고 시세 조정을 용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2세대 거래소가 나와줘야 되고 그게 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산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된 지 5년 차입니다. 이제 4년이 됐는데 횟수로 5년 차가 됐고요. 이제 뭐 부산 상공회에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제 한국의 블록체인 465개사 중에 48%가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인지 어쩐지 모른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뭔가 해주는 게 없거든요, 부산에서. 저도 사실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될 때 저희는 이제 뭐 연구소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계속 일을 하지만 블록체인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부산시가 지향했던 지향점이 저희들 민간 기업이 정말 바라지 않던 분야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지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민간 기업들은 원화 계좌를 받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안 주다가 지자체에서 갑자기 하겠다는데 은행이 지자체랑 같이 할래. 그럼 민간 기업들은 지금 이제 뭐 저희를 포함해서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15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래소들은 저희는 7년째고요. 어떤 데는 5년, 4년, 3년. 저희는 임직원이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희망을 안고 계속 이제 뭐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가 당시에 지향하던 부분들은 민간에 반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부산시 특구에 뭔가를 지원할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조금 달라져서 부산시 그리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많이 있고요. 인천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상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너무 적합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디지털 금융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시체말로 미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겠지만 오늘 이제 오픈 안 해주셔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또 다시 준비를 하고 그건 제가 생각할 때 2019년으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하다가 뭐 어떤 이제 특수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좀 두렵고요. 부산시는 민간 기업이랑 손을 잡으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이랑 손을 잡으면 따로 개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지자체랑 같이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나 관이 이 디지털 거래소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관은 텃밭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텃밭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게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지금 현재 부산시의 문제점이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입니다. 23년까지 있거든요. 근데 21년까지입니다. 2020년에만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지금 저쪽에서 보면 이제 노란색이 부산입니다. 노란색이 부산이라서
지금 이제 요 노란색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역성장을 했는데 이 파란색이 전국 평균보다 6배 정도, 6배 정도 높은 속도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산이 이렇게 어려우냐? 지금 이제 뭐 농담 삼아서 우리 부산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부산에는 노인과 바다다. 부산은 노인과 바다다. 노인하고 바다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인 통계입니다. 2022년에 부산의 노령 인구가 21%가 넘었습니다. 21%가 넘었는데 21%라고 하는 거는 5명 중에 1명은 노령 인구란 얘기죠. 그 노령 인구가 얼마나 많냐? 사실 10년 전에 비하면 10년 전에 이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이제 수도권은 순 유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기업이 없거든요. 부산에는. 자, 국내 1000대 기업 중에서 부산에 존재하는 건 27개 기업이 있고요. 100대 기업 중에서는 빵개입니다. 부산에 이제 이만큼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스타트업들 혹은 중견기업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블록체인 특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블록체인 특구를 잘 활용을 하면 역의 기업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구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특구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장표들에 좀 있는데 부산 특구로 오는 블록체인 기업들이나 거래소들한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베네핏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거래소들이 괜찮은 거래소들 5개, 6개, 10개가 연합을 하고 그 유니온에 혹은 그 컨소시엄에 뭐 BNK나 뭐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이 계좌를 준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산 특구에서 상시 관리를 하고 어떤 특정한 투자 피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퇴출시키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약 20개 블록체인 기업 부산으로 내일 당장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각각 위원님들께 토론을 하실 때 이제 상품들 아까 이제 귀금속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티켓, 영화 티켓이나 그리고 뭐 이런 이제 디지털 상품들을 거래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디지털 상품들을 뭘로 발행할 거냐? 이더리움으로 발행할 거냐? 아니면 어떤 메인넷으로 개발해서 발행을 할 거냐?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현물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은 블록체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제 뭐 서비스들도 예를 들어서 레이어 2가 됐든 사이드 체인이 됐든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부산 블록체인에 변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부산형 블록체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키사에서 한국형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산이니까 부산 특구니까 부산형 블록체인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메인넷을 만들고 그 메인넷을 통해서 지금 웹3나 NFT나 메타버스나 사이드체인이나 뭐 CBDC나 전부 다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블록체인 메인넷을 제공하게 되면 저 블록체인 메인넷의 베네핏에 의해서 찾아 들어오는 기업들도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ICO하고 IEO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다들 뭐 ICO 허용하면 어떤 사기꾼들이 뭐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해서 자금 조달을 뭐 100억씩 500억씩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안 쓰고 갑자기 그 돈을 들고 사라진다든지 이런 걸 상상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죠. 그럼 그런 사건을 막으려면 그냥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원화 계좌를 안 주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원화 계좌 가지고 있는 거래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뭐 500억 모아서 30억 상장비 주고 상장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세 조정한 다음에 남은 돈 들고 도망가면 결과적으로 전부 다 투자자는 이제 그 투자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IEO든 ICO든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집행할 때 우리 블록체인 특구에서 이 자금 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억을 자금 조달했는데 10억을 가지고 장비를 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특구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장비가 도입이 되고 이루어지는지 혹은 어떤 이제 뭐 대단한 인물을 초빙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내역만 살펴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만 확인을 해도 사기꾼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뭐 500억을 모았는데 10억을 쓰려고 봤더니 사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뭐 10억을 날렸다고 칠게요. 490억은 이제 투자자들 이제 퇴출시키면서 투자자들 돌려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투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또 물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IEO가 됐든 ICO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 피해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랑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분권형, 지금 이제 제가 구조로 그리고 있는 것 자체가 분권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역 관리가 잘 돼서 이제 상장 풀을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일본 금융청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거래소, 그러니까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있는 특혜를 받는 거래소들은 이 상장 풀 안에 있는 코인만 상장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들은 적절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상장 풀에 배치를 시키고, 거래소들은 이 상장 풀에 배치된 코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코인들을 마음대로 상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권형이 되는 거고요, 분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ICO에서 자금 하는 부분들, 그 피해 보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산화 시킬 수가 있고, 이거를 특구가 관리를 하고, 뭐 거래소도 그렇고 ICO든 IEO를 할 블록체인 기업들도 그렇고 스타트업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의 거래소가 지금 한 15, 16개 정도가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원화 거래가 안 되는 거래소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 그 회사들은 더 많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은행이 원화 계좌를 제공을 한다. 그럼 원화 계좌를 어떻게 제공하냐?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 조그만 기업에 그냥 원화 계좌를 제공하기는 굉장히 은행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있는 거래소들 전체 다 모아서 이걸 하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요. 컨소시엄 구성이 돼 있는 집단에 원화 계좌를 제공하게끔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이제 그림이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집단에서 어떤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거나 투자 피해가 발생하면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정말 깨끗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겠죠.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게 이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공정성이 회복되는 시장에 자정작용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블록체인을 이제 부산형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과 평가 분류 이제 해서 뭐 퇴출되면 재심사에서 퇴출되면 투자자 환불입니다. 투자 피해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 분류가 완료된 거래소들은 이제 지금 이제 부산 특구에 있는 거래소들 컨소시엄, 여기는 이제 은행의 원화 계좌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완료돼 있는 평가 분류가 완료돼 있는 코인들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대로만 흘러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순순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국에 와서 야 우리 한국 가서 ICO를 하자. 들어오고 나면 한국에서 이제 뭐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만들고 ICO를 하고 IEO를 하고, 혹은 이제 뭐 부산형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래블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뭘 가지고 이용을 할 거냐. 담론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세션 1에서도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럼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뭐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위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트래블룰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트래블룰이 굉장히 좀 뭐 그 답답한 형국입니다. 그 폐쇄형 트래블룰과 개방형 트래블룰 두 가지가 한국에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폐쇄형 트래블룰은 뭐 베리파이 바스프나 코드 같이 이제 베리파이 바스프에 지정되어 있는 거래소들만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개방형 같은 경우는 사실 입출금, 그러니까 B2B가 아니기 때문에 입출금과 상관없이 지정된 지자들은 지정된 지갑 주소는 개방형으로 어느 거래소든 어느 나라의 어떤 서비스든 입출금이 가능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 디지털 상품 거래소도 이런 이제 트래블 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한국에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베리파이 바스프를 사용하거나 그러면 해외로 전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극히 일부만 가능한 상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P2P 수합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일종의 자금 세탁을 하는 창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막을 겸 이런 이제 특구만의 트래블룰을 뭐 저희랑 함께 저희가 기꺼이 특허 제공하고 고도화시키면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을 만들면 요거 자체가 해외로 나가면 됩니다. 해외 거래소들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트래블룰을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 부산 특구가 그런 기술도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단계로 지금 이제 그 수도권하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다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들을 우리 부산시가 잘 준비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게 되면 기존의 블록체인 기업들, 서울에 있는 기업들 사실 미래가 없습니다. 눈앞이 안 보여요. 최근에는 다 부산으로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찾아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 블록체인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는 기업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스타트업들이 바글바글하고. 그러면 해외 기업들도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뭐 메인넷을 쓰기 위해서든 어떤 거를 위해서든 해외 기업들이 부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유입 인구 늘어나고 청년고 뭐 늘어나고 뭐 부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사실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지금 뭐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특구에 바란다라는 주제로요. 강대구 뱅코 의장님 의견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행사의 마지막 엑기스 패널 토론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소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차례로 자리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대구 의장님 여기 와서 앉아주시고요. 네, 김동훈, 김형중, 이종섭, 이진엽, 최영진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우리 기조 발표를 맡아주셨던 그 뱅코 거래소 보라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강대구 의장님,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전야 만찬에서 연설까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동훈 부산시 금융 블록체인 담당관이 오셨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전문가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다음은 김영중 한국 핀테크 학회 회장님 오셨고요. 고려대 특임 교수를 지내시고 현재는 호서대 석좌 교수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최근 열린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 포럼이나 글로벌 토크노믹스 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이진엽 에이트원 대표님, 에이트원은 코스닥 상장사고요. XR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자,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무님, 한화그룹에서 디지털 자산 전략에 대한 가장 높은 식견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우리 기조 발표는 들었으니까요. 혹시 나머지 패널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발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일단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용어가 이제 블록체인 특구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고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랑 어느 정도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가는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현황입니다. 이건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기부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이라는 게 있고, 부산은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중기부에서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규제 자유를 부여받도록 특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개 사업,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분야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개인정보법이나 위치정보법, 전자금융법 등에는 이미 특례가 적용이 돼서 그런 법률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미 법률 재개정이 이루어져서 전국의 모든 사업자들이 개정된 법령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3차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신 부동산 조각투자 사업, 그리고 의료 마이 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4월 달에 선정이 된 의료보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사업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규제자유 특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참고인데요.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세부 사업명이라든지 사업 내용들 그렇게 됐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산업 발전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사전에 교감한 바도 없지만, 이 강대구 의장님 발표하신 거나 앞서서 김상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서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고 흔히 말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블록체인 메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라는 중기부의 어떤 하나의 사업 단위는 블록체인 메카가 됨에 있어서 당연히 응당 부산시에서 수행해야 될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부산시가 그런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자유 특구 지정 사업 등을 진행을 해왔고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대학 ICT 연구센터로 이미 대구나 인천에서 노력 중인 뭐 기술혁신 지원센터도 이미 BIFC의 부산은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학 ICT 연구센터 그리고 블록체인 핀테크 융합 보안 인재 양성 과정 등을 부산대랑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 인력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고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도 BIFC 21층, 22층에 비스페이스 해가지고 19개사 정도가 입주를 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구나 인천에서 추가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기술 성장에 힘쓰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역외 기업을 저희가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한 50개사 정도를 유치해가지고 공간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이제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규제자유 특구이기 때문에 또 자유를 받아야 되는 규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현 규제에서 산업을 더 잘하고 싶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기부랑 저희가 과기부에 신청을 해서 과기부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특화 전문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 인천시가 4년에 140억을 투자해가지고 부산시가 약간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기의식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3년에 당장 매칭해서 153억을 저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연도나 금액적인 차원에서 인천에 밀리지 않고 그리고 시험 점수를 받더라도 80점에서 90점 가는 게 힘들고 0점에서 70점 가는 거는 쉽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지금 대구도 뭐 ABB라고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그들의 가시적인 노력이 부산에게 위기의식처럼 다가와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크게 저희 입장에서 부산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기로 느껴지지 않게끔 그 위치를 공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한계를 보시면 이 절차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한계점을 특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규제자유 특구와 관련된 겁니다. 대상은 특구 사업자로 지정된 자만 규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료법 무슨 규정에 대해서 특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도 나도 이 규제 적용받아가 특례 적용받아가지고 사업 판례가 안 됩니다. 해당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범위 차원에서도 특정 분야, 디지털 자산 분야는 배제가 되어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규제 특례에 한해서만 실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샌드박스 체계인 혁신금융서비스에서도 특근법은 제외가 되어 있고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자유 특구에서 다행히 고맙게 환경영향평가 등 201개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주고 있지만 그 외에 타 규제는 잔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에 저희도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 사업자입니다. 저희 부산은 중기부 소관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 대상 지자체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아쉽지만 블록체인 특구는 어떤 부산의 지향점, 이상향, 이니셔티브로서의 상징적 성격이 지금으로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부산일보 연말 시장 인터뷰에서도 시장님께서도 좀 더 이 특구라는 이 목표를 우리가 향해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특구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기반 포괄적 자유가 부여되는 특구 형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경제 자유 특구라는 디지털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간단한 워딩으로 표현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 사업자분들이나 뭐 다른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 시 입장에서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대단히 블록체인에 관심이 거의 동치되다시피 해서 가상자산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공무원으로서는 받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의 연계성을 늘려야지 우리가 지금 많은 비판의 지금 대상이 됐던 금융위의 쪽에서도 약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립토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뉴스를 보시면 테라 루나 사태나 위믹스 사태 등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조금은 고려해 주셔가지고 다른 산업적인 활용 분야에 대한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당당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좀 억울하셨나 봐요. 네, 부산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착각한 게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해서 뭐가 이렇게 앞에 많이 붙네요. 네, 이거 빨리 붙은 거 다 떨어내고 아예 자유 구역으로 지정받길 바랍니다. 자, 우리 김영중 학회장님. 네. 예. 제 발표 자료 좀 올려주시죠. 예, 저는 이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부산 하면은 과연 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그 한국에서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어떤 인상을 남겨줬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특구라고 굳이 지정하지 않았어도 크립토밸리나 아니면 그 스위스의 그 크립토네이션, 두바이, 싱가포르 이런 데 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몇 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블록체인 특구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이게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예산이 없었더라도 부산에 와서 뭔가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부산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 이런 인상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정부 당국에게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블록체인 특구라고 하느냐. 한국에서 있죠. 그 돈이 보이는 곳은 크립토인데 그 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고에서 그 찐빵에서 안고 빼고 나머지 가지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 저는 이게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2018년에 블록체인에서 두 개의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뱀하고 머스크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트레이드 랜스라고 해서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월마트가 그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추적 시스템을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프로젝트는 작년 말에 그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가 그거 한다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크립토가 정말 중요한데 크립토가 두려우면 크립토 발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특구 저는 여기서 크립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코인을 발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코인 발행할 수도 있지만 코인 발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특구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크립토고 그 다음에 캐피탈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23년 4월 15일 날 발표를 근거로 하면은 CB인사이트의 유니콘 기업 그 명단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1206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고 그 중에 크립토와 관련된 기업이 63개가 있습니다. 전체의 5%가 넘습니다. 이 중에 크립토 발행한 회사는 거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알레오나 뭐 이런 몇 개고 나머지는 크립토 물론 크립토 뭐 소소하게 발행한 것도 있지만 인프라 사업 예를 들어서 듀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얼마든지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빼고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팔다리 묶고 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63개의 크립토 프로젝트에 돈을 댄 업체들이 실리콘밸리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 부산 블록체인 특구 한다고 그러는데 캐피탈이 어디가 와서 저기 돈을 대고 그랬습니까? 정부 예산 빼고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없어요. 서울에 누가 만들으라고 그래서 만든 것도 아닌데 디사이퍼 있고 넌스 있고 이 사람들 다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이 부산이 앞으로 국제 글로벌한 그 블록체인 특구가 된다. 저는 이거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 실리콘밸리, 크립토밸리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건 저기 크립토밸리에서 그 크립토 네이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5개 유니콘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거기에 900개 정도의 기업이 있고 4,800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크립토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아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스위스에는 그 세바하고 시그넘 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가서 뭐 실명 확인 계좌 받아오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면은 블록체인 특구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스터 플랜에는 반드시 크립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커리지 저거 금융회사입니다. 듄 그냥 코인 정보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채널리스 코인 추적하는 회사입니다.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컨센시스. 예? 그래서 우리는 코인이 두려우면 코인을 발행하지 않아도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필요하면 코인도 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뿐만 아니고 인천이 하든 아니면 제주도가 하든 아니면 서초구가 하든 어디든지 크립토 빼고 블록체인 특구 그건 허상이고요.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학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서 필수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다음은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님. 저도 자료를 좀 준비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조금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블록체인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인데 다음에 한 3가지 정도의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확장성이 있고 보안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고 근데 그 기술 자체만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산업이 육성되리라는 것은 사실 보장되지가 않고 또 사실 모든 사업이 다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구현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좀 접근법을 보면은 블록체인 그 기술을 공급하는 입장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시장 수요가 어떻게 받아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서 지금까지 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좀 겪었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시장 수요를 불러일으킬지 좀 토크노믹스적인 관점으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맨날 사람들이 토크노믹스 하는데 사실 좀 지금 학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또 관련이 있는데 토큰을 이용한 경제학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블록체인을 썼을 때 하고 싶은 거는 일종의 웹3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웹3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중앙화되어 있는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어떻게 보면 다수의 참가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주인장이 없으니까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불러 일으키는 방법으로 경제학적인 보상성을 들어오는 과정에서 토큰의 자본 수익이 필요해지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토크노믹스가 하는 일은 사실은 동태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에 플랫폼이 하나가 생겼는데 사용자들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혜택이 증가를 하니까 그 플랫폼에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토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상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런 것이 기대가 되면 그 기대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이 플랫폼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것은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 이제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와의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이런 것인데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로 구현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참여자 모두가 합의로 함께 운영을 한다는 개념이고 주식회사는 소수 경영진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참여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의 지혜처럼 커뮤니티 효과를 좀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참여도 극대화하고 그들의 의견도 합의하에서 가장 정제되어 있는 정보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려다 보면은 기술적 안정성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웹3 비즈니스를 부산에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 특구에 바란다라는 거에 대한 핵심 질문이자 이제 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한 세 가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컨벤셔널한 어떤 기존의 자산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기득권과의 마찰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좀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한다 그러면 좀 신규 자산군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리테일 베이스로 해서 커뮤니티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성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유즈 케이스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좀 글로벌 확장성까지 좀 깨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부산이 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는 부산의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경영대가 여기 부산 국제영화제랑 MOU를 맺어서 작년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이제 한번 얻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던 것은 영화 사업 관련 저작권 그 투자가 개막식 이전부터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좀 무형의 자산이죠.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자산이지만 지금 K 컨텐츠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글로벌한 수요가 많은 것입니다. 이걸 토크나이즈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VC 투자를 유치하고 VC가 투자 유치된다면 저는 그게 부산만의 디지털 금융에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시작점으로서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NFT를 항상 뭐 디지털 아트로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커뮤니티에 대한 멤버십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국제영화제 멤버십을 만약에 NFT화하고 만약에 우리 K셀럽 제가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있어 보니까 굉장히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NFT가 독점적인 어떤 행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독창적인 자산군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부대 행사도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위주로 하는데 여기서 온 앤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감상을 하는데 뭔가 메타버스를 같이 감상을 한다거나 온라인에서 소셜 게더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한다면 메타버스 사업까지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기존에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그 밸류를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 형성이 된다면 NFT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영화에 대한 어떤 기획안도 제안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토론을 함으로써 시장 중심으로 가장 좋은 K 컨텐츠 개발의 동력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거래가 돼야 됩니다. 거래가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뭐가 생기죠? 경제학적 보상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라서 이런 되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하지만 잘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면서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서 갈 수 있는 그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두 번째는 이제 게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스타가 사실은 부산 국제영화제 못지않게 가장 큰 행사잖아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 활성화하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디파이 서비스가 없습니다. 다 거래소 위주의 시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플레이 투 earn을 통해서 게임 아이템들을 결과적으로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다 보면 좀 한국형 디파이의 시작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게임을 게임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립토 키티즈 막 어떻게 보면은 그 키우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저는 실사 게임 그리고 아이돌 육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블록체인화하는 데에서 굉장히 큰 구심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트리플 S라고 해서 이미 해시트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프로듀스 저는 보진 않았는데 프로듀서 101이었나요? 이렇게 그 아이돌 경쟁을 블록체인 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NFT를 발행해가지고 커뮤니티 멤버들이 실제적으로 누가 가장 좋은 데뷔를 할 수 있는 아이돌인지를 투표를 하고요. 그들의 어떤 가장 제일 알맞은 적합한 곡이 무엇일지도 하는데요. 전 여기에서 하나 좀 생각을 해봤으면 프리딕션 마켓 모델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어떤 그 경제적인 보상성도 주는 것인데 경진대의 결과 부분을 프리딕션 마켓 모델로 육성을 한다면 굉장히 독특한 시장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BIFC예요. 부산국제금융센터. 저는 디파이는 결국에는 기존 금융권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어떻게 보면 자산 운영을 비롯한 그냥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금융 업무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이 디지털 섀도우 뱅킹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디지털 애셋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사실 실제로 보면은 디지털 자산 퀀트 펀드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학적인 지식도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기술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탄소 상세권 같은 것도 브라질과 아시아 쪽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 가격 차이를 아비트라지 할 수 있는 펀드들 육성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 자산군에 대한 투자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 유동성이 확보된 그 다음은 정말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자산고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동의를 하는 게 분산형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저는 디지털 금융 클러스터 육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금융은 비대면 금융입니다. 비대면 금융에서의 저희가 보기에는 그 승부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데이터의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장을 하고 어떤 토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주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나오나 서비스에 대한 스코어링을 시장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정보 서비스가 함께 들어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다우 스코어링이나 레이팅 시스템을 시장 중심으로 형성하실 수 있게끔 분권을 조금 더 네트워크를 좀 불러일으키시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데이터를 얻게 되는 특구가 될 것이고 그것은 기술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우리만 갖고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가신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K 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갔듯이 이번에는 부산 디지털 금융 자유구역을 통해서 글로벌로 나아갔으면 바람입니다. 자, 우리 에이트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에이톤의 이진엽 대표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워낙 교수님들과 다 얘기를 많이 잘해주셔서 저는 기업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에이트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트원은 XR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국방과 메타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블록체인 직원을 대거 영입하여서 블록체인 핀테크를 포괄하는 웹3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이렇게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사업 분야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국방으로는 실감형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와 CBT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모임과 풀다이브 메타버스 시스템이 있고 블록체인 핀테크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지금 현재 컨설팅을 전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바라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 요거는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김상민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도 공감하는 게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상품 거래소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 STO 장외거래소 또한 저희가 부산에서 설립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사실 유무형 자산을 가진 어떤 부산의 여러 기업들도 있지만 여객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무래도 저희가 모여야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스위스의 크립토밸리 그리고 두바이의 DMC처럼 저희도 부산이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특구기 때문에 블록체인
어떤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 서울이라면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은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A2O는 이제 부산의 어떤 각종 다양한 풍부한 유무형 자산과 그리고 저희의 기술력을 결합하여서 시너지를 내고 싶고 웹3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해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땅 부산에서 저희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A2O이 부산과 함께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가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영진 전무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블록체인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하고 2020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 대형 금융회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붐업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대체 하나자산운용이라 그러면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금융회사인데, 대기업 금융회사인데, 저희는 규제 때문에라도 현재 그 소위 말하는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산업 또 블록체인 기술을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저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은 테크놀로지 이전의 필라소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2009년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발행이 될 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었고요. 금융의 역사를 통해서 앞서 우리 김상민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금융위기 상황 때마다 화폐를 무한정 찍어냄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다수라고 할 수 없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네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겪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 바꿀 것인가라는 노력들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또 공감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세상을 더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공정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웹3 오늘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게 바란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유튜브가 정책을 정하고 유튜브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동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고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왜 내가 이만큼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그들이 주는 겁니다. 근데 웹3 시대가 되면 그것이 공정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사실상의 어느 한 중앙 집권적인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참여자가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고 합의한 대로 기여한 대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게 과거에는 어려웠는데 이젠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산이 그러한 디지털 경제의 표본을 만드는 그런 첫걸음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부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앞에 말씀 많이 주셨어요. 뭐 크립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캐피탈이 있어야 된다. 커뮤니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중국에 한 12년을 근무했습니다. 상하이에서도 한 5년 있었고요. 베이징에서도 한 5년, 텐진에도 한 2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때 어떤 정책을 쓰셨는지 아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경제 특구를 썼습니다. 점선면 들어보셨나요? 개혁 개방 70 하면서 등소평이 야, 이 중국 어떻게 변화시키지?
이 나라 체제를 어떻게 다 바꾸지? 못 바꾼다. 그래서 선불원 점 딱 찍어서 중국 수도에서 가장 먼 홍콩 바로 앞에 있는 심천에다가 경제 특구, 야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시작해서 점이 쭈루룩 바닷가를 따고 올라온 게 선입니다. 그래서 동부 연안 지역이 먼저 부유해지고 그게 서쪽으로 가서 면이 완성되고 그래서 글로벌 G2 국가가 되었습니다. 크립토 윈터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이 언제 금융시장이 크게 도약했는지 아십니까? 2008년 유럽 금융위기 터지고요. 2009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중국이 특히 상하이에서 천인 정책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거 아마 금융위기 때 쓰지 않았으면 그거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멀쩡하게 뭐 미국, 유럽, 뭐 홍콩, 싱가포르에 잘 나가고 있는 금융제들이 미쳤다고 상하이 갑니까? 근데 유럽 금융위기 터지고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터져서 감원되고 일자리 못 구하니까 갑자기 고국에서 오세요. 저희가 주거 지원도 해주고요. 오피스 지원도 해주고요. 소득세도 감면해주고요. 법인세도 감면해줄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겠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와 돈이 자연스럽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주변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기회가 있네, 돈이 있네. 다시 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크립토 윈터, 제가 볼 땐 크립토 약간 그 스프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온도도 그렇고 여기 에이트라고 했나요? 에이트원 이런 회사들이 사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려면 더 좋은 유의책들이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뭐 코리빙이 됐든 코워킹이 됐든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를 여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데일리 컨퍼런스가 일어나고 데일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금융회사들이 본사는 안 옮기겠지만 캐피탈을 보냅니다. 자본으로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왜?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더 기회가 커진다 싶으면 이제 심사역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피스를 냅니다. 본사를 이전하진 않지만 그러면서 비즈니스 기회가 커지면 1명에서 2명, 3명 이렇게 확장되고 이란에서 잘하는 것 같아? 그럼 B가 오고 C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에코시스템은 만들어지는 거지 어느 한순간 빠방 해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죄송한데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좀 맨입으로 온 것 같지만 보다 제가 경험했던 실증적인 내용을 가지고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바란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희 전무님 감사합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요.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서 부산이 블록체인 산업을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혹시 짧게 그 앞서 발표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추가로 의견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관님 아까 김영중 학회장님이 그 예산에 그 노력이었으면 유니콘 하나 나왔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코멘트를 하나 해주셨어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기회 드립니다.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실 텐데 이미 예정된 종료 시간 5시 반을 지났습니다. 그래도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잠깐 저 소개하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제정된 협동조합 전국 협회장이고 부산광역시 사단법인 협동조합 맡고 있습니다.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할 앞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책임이 많고
그런 사람이 더욱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시간 저 비즈니스를 하고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내일 아침에는 또 부산시장과 함께하는 부산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저희 일상생활은 매일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전국 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 협동조합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 앉아 계시는 김형중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 제가 존경하고 한 절반은 제가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만나 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힘은 입법부를 가진 입법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 권력을 가진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매일 책상머리에 앉아가 규제만 만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와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그 많은 돈을 민간 기업에게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 규제 특별 블록체인 규제 특별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도 지금 뭐 나아진 게 없다. 다 도시에서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집에서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먹는데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원천이 좋아야 됩니다. 저수지의 물이. 그런데 지금 이러한 대한민국의 형태는 그물이 잔뜩 쌓인 저수지의 물을 파이프만 자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좋게 만드는데 신경을 쓰고 파이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국민에게 직수가 갈 수 있도록 하면은 대한민국은 더 발전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 권력을 민간에게 많이 이양해서서 민간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고요. 혹시 의견 말고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저는 바이낸스 기반으로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코인럭스 대표 정다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강대구 회장님 그리고 김영중 회장님 말씀 정말 전적으로 굉장히 깊이 공감합니다. 크립토가 빠진 이 블록체인 끝까지 크립토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지금 FTX 사태 이후로 부산시가 바이낸스와 FTX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FTX 사태 이후에 이 거래소 이제 사무국이 설립이 되는 부분에 대한 뉴스를 전혀 지면에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코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뭐 좋은 변화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이낸스에서 거꾸로 픽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에 이렇게 유치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장점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을 부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립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기도 궁금합니다. 그 세션 1에서 김상민 설립 추진위원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본적인 골자 자체는 그 기본적으로 매매 기능을 담당하는 영리법인들이 있을 거고 그게 사실 뭐 너무 나이브한 표현인 것 같지만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외에 상장 감시, 예탁 결제, 상장 평가, 예탁 결제, 감시 감독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서포트 기능이 되는 그런 차원이고 부산시에서는 지금 오픈 플랫폼 형태로 그 세 가지 기능, 협력 기구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세 가지 기구를 어떤 형태로 될지는 좀 더 나중에 위원장님과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렇고 시에서는 어쨌든 지금 빗썸이나 업비트를 기준으로 보면 플레이어도 자기들이 하고 심판도 자기들이 하는 그런 형태에서 심판은 어쨌든 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부산시로 적정 부분을 넘겨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션 1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디지털 상품 거래소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STO나 뭐 가상자산까지 그 플랫폼 안에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5월 내에 시장님과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낸스와의 MOU 상황은 지금 뭐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별다른 사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무국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진척이 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바이낸스 사무국이 원래는 들어오기로 했었죠, 부산에. 네네. 네. 아직 진행된 부분 없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이것으로 컨퍼런스 세션 2부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이 6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